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문학, 우리 은민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민이, 네, 어, 우선 제가 준비한 질문은 그 67에서 68쪽에 나오는 테세우스의 역설? 이거인데요. 음, 여기서는 뭐 타자, 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부품이 다 바뀐 배도 과연 테세우스의 배라고 불러도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게 테세우스의 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이건 테세우스의 배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원래 이 배 자체는 테세우스의 배였고, 또 여기서 그냥 하나씩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품들을 조금 조금을 바꾼 거기 때문에 원래 자체는 테세우스의 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준희님, 저도 테세우스의 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무리 겉모습, 아니,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부품들이나 그런 게 변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배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계속 똑같은 거니까, 그 의미하는 바가 계속 똑같으니까, 이건 테세우스의 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사람을 예로 들면, 사람을 몸을 하나씩 기계로 대체를 하는데, 그게, 그게 내까지 대체해버리면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모든 부품이 다 그냥 살아서, 대체돼서, 테세우스의 배라는 것 자체는 그 원래 그 형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 역시 테세우스의 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 누구야? 우리 어머니 유나진인 것 이름인데. 같은데요. 저 그 태블릿 했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우리 노트북, 아, 엄마 이름인데? 지석이 어머니 이름인데요. 맞아. 저희 어머니 이름. 어? 네? 아유, 아, 아니, 안 돼, 지석이 진짜. 어머니 이름이야. 어? 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드디어 이름이 지석이 어머니 출생의 성함이야. 비밀이 밝혀졌어. 응? 지석아, 어머나. 사실은, 어? 너의 동생이었던 거야. 에? 아, 유나의 동생이 아니라. 유나진, 너 지금 그 줌 이름이 지석이 어머니 성함이야. 진짜? 아, 나 그 노트북에 있는 계정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하나로 했는데. 에? 괜찮아. 같이 찢었나 보지. 자, 어, 그래서 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선생님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지석이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테세우스의 배만을 놓고 보자면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했다라고 했을 때 그 테세우스의 배가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물질적인 측면 이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그것들은 이미 이제 테세우스의 배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세우스의 배라는 것들은 관념만이 남은 것이지 그 형상, 그 물질 그 자체로서는 그것들 테세우스의 배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진이도 이거 답하나요? 어, 한지한테도 답하려고 하면 은민이가 문제를 다시 설명해주고 귀찮으면 아, 패스하고 어떻게 할, 은민이 너 마음이지. 너가 진행한 사람인데. 아, 그러면 질문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그 67, 68쪽에 테세우스의 역설에 관해서인데요. 그 테세우스, 이 부품이 바뀐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 불러도 되는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배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똑같은 테레우스의 뱅가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은 배가 이렇게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될 수 있는 이유가 테레우스인가? 테세우스가 많은 사람들을 구했기 때문이어서라 생각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은민이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타자라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부가 의사소통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와 타자 사이에 서로 상호 교류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쌤이 최근에 이제 이른바 벽돌책, 아주 두꺼운 벽돌책 600페이지, 700페이지, 600페이지 넘는 그런 책들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다른 독서 모임, 친구들하고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책 제목이 내면 소통이야, 내면 소통. 우리가 보통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부분들은 타자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스로도 바깥으로 펼쳐지는 게 나 안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 내면 소통에서 그 자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자아가 하나가 아니라 자아가 여러 자아가 있다라는 또 그런 주장을 또 이렇게 펼치는 그러한 책이었고, 그 안에서는 이제 또 타자와 남과 나라는 것들이 과연 따로 존재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그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다와 파도의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바다, 우리는 모두 다 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석이라는 파도, 은민이라는 파도, 준이라는 파도, 하진이라는 파도, 선배라는 파도가 있는 건데, 그 파도는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파도는 늘 뭐해? 바뀌잖아. 파도가 치면서. 그런 존재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나였지만, 그 파도가 지금은 나였지만, 다른 곳 값에서 또 나가 될 수도 있고, 그 나와 남의 경계가 사실 상당히 이제, 모호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결국은, 타자,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일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왜, 따져보는 것들이 중요한가, 의미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있는 챕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2쪽 보겠습니다. 책. 먼저 영국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또 철학자인데, 비트겐슈타인 여러분들 앞으로도 또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 이름을 자주 접하실 거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정의한 타자는 뭐야? 나와 나와 삶의 삶의 규칙이 규칙이 다른 다른 사람. 사람? 나와 삶의 규칙이 다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긴장 관계이며 낯선 존재. 이거가 바로 타자이고, 내게 없는 그 무엇인가를 가진 존재. 요 부분을 타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에 보면 그 나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통해서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그 마주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썼는데, 즉 남이 없으면 뭐도 없다는 거야? 나도. 나도 없다는 거지.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원론, 낮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 밤이 있는 거야. 감이 있다. 밤이 없으면 낮도 존재하지 않아요. 않아요. 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불행이 존재. 불행이 그래? 있기 때문에. 그 준이가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 하지 네가 깔아주기 때문에 내가 우월해 보인다. 나하고 맨날 준이는 헐. 그거잖아. 윤하진이 있기 때문에 윤지석이 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아니, 말이야? 아니, 지성아, 그게 아니야. 유나진하고 윤지성은 타자가 아니잖아. 진짜 어이없다. 똑같은 사람. 어머나.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 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나의 의미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타자는 동일한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규칙이 다른 사람과 마주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또 이제 타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우화 있지. 두루미와 여우의 우화. 여기 63쪽에 소개되고 있는 두루미와 여우의 우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은 뭐야? 서로 음, 다름을 인정하자, 음. 존중하자. 나한테 좋은 게 남한테도 뭐해? 저, 좋은 좋으라는 게 아니다. 법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좋은 거를 남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되었던 아니면 그 강요가 되었던 그럼 그것들이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나의 자기중심성을 뭐 하는 거야? 확장하는 거야. 자기중심성을 강요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선생님. 학생이요. 선생님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이 정답인 거잖아. 학생들이 아, 그거에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 사장님과 직원들의 관계 속에서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회장이요. 사장님. 사장님이 사장님.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대통령의 말에 다른 그 밑에 공무원들 대통령 말을 맞춰가잖아. 그걸 따라가잖아. 결국은 권력을 쥐으려고 하는 것들은 자기중심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야. 자기중심성을 합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쥐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럼 그 권력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갈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중심성을 확장하게 어떤 그런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 패러다임을. 그런데 그 부분에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면 되는 거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서로 마주보는 존재이고 내가 나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상대에게 옳고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출발들 그런 점에서 상호 배려, 상대에 대한 존중 이렇게 간다라면 그거는 아까 쌤이 정의했던 권력에 대한 정의하고는 다른 그 맥락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학생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이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라는 개념으로 그 개념 자체가 뭐 한다고?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야 한다. 바뀌어야 된다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 관계 설정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금 쌤이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장자 얘기, 장자. 그래서 장자는, 인간을 타자와 뭐하는? 소통하는 존재라고 보통은. 얘기했고, 타자에 근거하여 자신의 자아의식을 구성하며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우리 그 사람 하나하나는 유한적인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타자와 소통함으로써 자기 어떤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준이가 잘생기기만 했단 말이야. 예? 어? 네. 못생긴 정말. 하진이를 보고 야 네가 못생겼으니까 내가 나의 잘생김이 돋보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진이가 뭐라 그래? 나의 똑똑함은 너의 멍청함 때문에 빛난다. 라고 그건 했을 맞네. 때, 그 부분에서 준이와 하진이가 만나면 결국은 잘생김과 똑똑함이 두 개가 뭐 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 그래서 유한적인 존재가 조금 더 확장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질 때는 거야. 지성아, 비유가 마음에 안 들어? 어? 지금 그 표정이 뭐야? 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이 그거 아는지 모르겠어. 뭐,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데. 옛날에 아주 정말 똑똑한데 못생긴 남자가 있었어. 반면에 정말 아름다운데 멍청한 여자가 있었어.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제안을 했어. 나의 이 아름다움과 당신의 그 똑똑함이 만나면 우리의 이세는 똑똑하고 아름다운 정말
끝내준 애가 나오지 않겠냐. 예. 그러니 우리가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단점만 가진 애가 태어난. 그렇지. 나의 못생김과 너의 멍청함이 어? 그런 아,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냐. 확률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네. 했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어, 이렇게 서로 그 나와 남이라는 부분이 소통함으로써 우리가 각 개개인이 갖는 어떤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66쪽에 자 해계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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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아, 그것들은 이미지일 뿐 실체인 나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뭔 말이야? 네? 그게 뭔 네? 말이냐고. 지금 이 아, 말이 뭔 말이냐고. 사진 음, 속에 나오고. 지금 지석이 선생님이 지금 그 뭐야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잖아. 지석이가 응. 지석이를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과연 나냐라는 거야. 아, 아, 어? 그 부분에서 사진과 동영상 거울 속의 나를 우리가 이렇게 저게 나예요. 지금 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나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해결은 그건 단지 뭐일 뿐이다? 이미지일 뿐. 이미지. 나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본질적인 나가 아니라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나? 그 우리 인간의 세포가 끊임없이 생기고 죽는다는 거 알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지금 그 주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 쉽게 말하면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사실은 뭐야? 같은 나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놓고 봐도. 그러니까 1년 전에 나를 구성하고 있던 세포는 이미 다 죽은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 거야.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본질적인 존재가 과연 존재하냐는 얘기야.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 이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준이와 지석이와 지금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뭔가를 막 지금 퍼붓고 있잖아 여러분한테. 그 예. 받아들이는 지석이, 받아들인 준이. 그 지석이와 준이는 바로 1시간 전에 지석이 준이하고는 다른 지석이, 다른 준이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과연 지석이, 준이, 뭐 은민이, 뭐 하진이 마찬가지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과연 뭐냐라는 거야. 그 주인은 누구지? 이야기를 66쪽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철학적으로 확장시킨 게 바로 테세우스의 배. 역설 이야기, 테세우스의 배 아, 이야기라는 거야.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돌이켜 보면 지석이와 선배는 테세우스의 배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석이하고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1시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뭐하다? 달라요. 같은 나가 아니다. 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갖고 있는 거고 반면에 아까 준이하고 은민이 하진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준이하고 은민이 같은 경우는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뭐임은 나임은 어? 같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타자는 자아의 조각난 불완전한 세계를 보완해주는 존재라고 해서 이제 그 타자의 그 철학자로 불리는 여기 옆에 67쪽에 노란 박스 네비나스라는 부분들이 어, 타자 없는 자아는 불가능하며 타자는 자아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란 타자에 의해 인지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들. 즉 은민이란 존재는 지석이가 은민이라고 인식해주지 않는 한 세상에 뭐하지 않는다는 거야?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남이 나를 인식해줘야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인식해주지 않으면 과연 나라는 존재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은민아, 근데 남이 너를 인식 안 해주면 너는 없는 거야? 아니면 아, 너는 너로서 존재하는 거야? 그래도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이 레비나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네, 근데 뭐지? 제가 저를 인식하는 거는 음, 또 있잖아요. 그런 것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남이 인식해야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근데 그것들이 또 역으로도 성립한다는 거야. 은민이가 지석이를 뭐하지 않는 한, 인지하지 않는 인식하지 한, 지석이는 또 뭐야,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의 인식 속에서, 서로의 인지 속에서 존재하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특이한 얘기를 해. 레비나스가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부분들에서 자아는 살기 위해서 자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먹어야 한다. 자아가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은 자아가 타자인 무엇인가를 동일화 하는 과정이자 흡수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무한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고, 어, 자아의 이방이라고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쌤이 뭐 파도하고 저기 얘기했잖아. 그 바다 얘기했잖아.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어, 별개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 뭐돼 있는 연결돼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것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들이 쉽지만은 않은 어떤 그런 개념들인데 여기 69쪽에 테세우스의 배를 자아라고 한다면 다양한 부품은 타자다. 자아의 낡음이나 결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아가 아니라 바깥의 타자들이. 아까 그 선생님이 자아가 존재하기 위해서 타자를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 예, 테세우스 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품을 갈아 껴야 되는데 그건 테세우스의 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깥의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된다는 거야.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따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타자가 결합하는 것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다? 나라고 되는 자아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나는 나고 은민이는 은민이고 지석이는 지석이고 별개의 존재, 독립적인 존재.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이 철학자들은. 이해가 좀 가나? 네, 그래서 결국은 타자란 그 쉽게 말하면 타자, 남, 네. 남이라는 것들은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나와 남은 별개의 존재인 건가? 아니면 나와 남은 별개의 존재가 아닌 아닌 건가. 이어진 존재인 건가? 상호 연결성들을 가지고서 있는 존재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생각들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대출하는 시가 나온 이유도 뭐야? 대출하는 시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도 예? 대추, 대추가 대출연. 대추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69쪽에 대추 하나. 아, 태풍, 천둥, 벼락, 번개, 무서리, 땡볕, 초승달들 다 이질적인 들어가죠. 것들과 결합을 통해 대추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지, 그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쌤이 그 바다하고 파도 얘기했잖아. 그 파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라는 거야? 바다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야. 변화는 어떤 그런 모습. 거기서 과연 나는 뭐고 타자는 뭔가를 구분할 수 있겠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저자의 주장은 타자들의 결합체인 테세우스의 배는 테세우스의 배가 맞다고 봐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준이하고 은민이의 견해를 동의하고 있는 그 부분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또 철학자 들레즈가 들레즈. 또 이 들레즈라는 철학자 같은 경우가
현대 철학에서 상당히 또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들레주라는 그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보게 될 텐데 자 들레주는 뭐라고 얘기했어? 테세우스의 배는 조각난 자아이고 교체한 부분 어, 타자는 자아의 조각난 아, 세계를 보완해주는 존재다. 문제. 아 자아는 조한나스로 존재하는데 이를 메워줄 존재가 타자라는 것들. 그래서 들려주는 자아와 타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들. 그래서 함께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에서 그 71쪽의 제목이 빨간색 글씨 타자를 타자를 발견하는 발견하는 방법으로서의 여행. 방법소의 여행. 여행에서 익숙한 것들, 동일자와의 결별, 그리고 타자와의 만남.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떠난다는 것. 그 여행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여행. 일반적인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익숙한 공간,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서 새로운 공간,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바로 뭐라는 거야? 여행이라는 거고. 근데 그 여행이 여러분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뭐 어디로 여행을 가고, 이렇게 공간의 이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간의 이동을 여행이라는데 그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공간의 이동만을 뜻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행하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익숙한 것과의 결별도 이제 뭐라는 거야? 어, 여행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주석이가 맨날 라면을 끓여 먹는 거에 익숙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라면을 끓여 먹고 라면을 즐기는 어떤 그런 것과의 결별, 그 다른 시도. 그럼 그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여행이 되는 거지. 그 지금 지석이가 그런 것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은 결국은 그 안정감과 편안함에 어, 그냥 머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2쪽에 마지막 문단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71쪽이요. 72쪽 왈, 발터 베냐민은 맞죠? 음, 이런 상황의 대처법으로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을 것을 제안한다. 이제껏 단 한 차례도 경험한 바 없는 도시에 자신을 놓아두면 무뎌져 있던 감각의 문들이 활짝 열린다는 것이다. 100% 공감이 가는 처방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낯섦에 스스로를 자꾸 노출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 있는 거고 나의 의미가 더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들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3쪽에 제일 마지막 문단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행, 여행자들의 따, 읽어봐. 치료? 따라서 낯익음이 길들어진 아니 여행자들에 따르면 여행자들에 따르면 여행은 길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를 걷는 것이며 아울러 타자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한다. 나와 다른 나를 만남으로써 내가 확장되고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은 노마디즘과 닮았다. 노마디즘은 딜레지가 생각해낸 개념으로 굳이 번역하자면 유목주의 정도가 적합하겠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가 노마디즘. 노마디즘. 요 용어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존재고 그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유목주의인데 사실은 유목이 뭐야? 집이 없이 유목민. 유목민. 정,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원래 유목민들은 양떼라던가 소떼들을 키우면서 풀밭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도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그러니까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유목민들의 삶을 많이 살았어. 그러다가 아니면 유목민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옛날에는 수렵과 채집, 고대 인류는 먹이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사회가 되면서 그, 그 농업사회, 농경사회. 농업혁명, 농업사회, 농경사회가 되면서 더 이상 뭐 하지 않냐고 떠돌지 아니하고 머무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머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해. 당연하게 생각해. 근데 인류 전체 역사에 보면 떠도는 시기가 더 많았다는 거야. 머무는 시기가 더 많았다는 거야. 떠도는 시기. 떠도는 시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 농촌 그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게 수천 년에 불과해. 수천. 근데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하는 건 최소한 수십만 년이잖아. 그 수십만 년에서 이 수천 년은 그럼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기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의 DNA 속에는 우리가 머무르는 어떤 그런 존재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의 DNA에 새겨진 것들은 바로 이 노마디즘, 유목주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원래 인류의 본 모습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 그렇지 않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그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여행이 바로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그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쪽에 여행을 가지 않는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다는 거야? 타지 발견하기. 타자를 발견하는데 타자를 발견하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역- 역지사지. 역지사지. 우리 그 한자성어 많이 쓰잖아. 역지사지는 뭐야? 남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라. 입장 바꿔 생각해봐. 어? 준이가 맨날 하진이 놀려먹는데 네가 놀림당하는 하진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어? 맞아. 그래. 어? 하진아, 준이가 오죽했으면 너를 놀리면서 인생에 재밌겠냐. 너가 준이 입장 한번 생각해 주면 준이 그래. 아유, 네가 얼마나 열등감에 쌓였으면 나를 이렇게 놀리면서 네가 행복감을 느끼겠니. 그래. 그렇긴 해요. 너의 열등감을 내가 인정해 주마. 내가 품어 주마.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진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어이가 없네요. 자, 그러한 점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역지사지할 어떤 그런 태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특이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77쪽. 자, 77쪽의 제목이 뭐야? 과학과 과학과 기술, 그리고 기술, 바다. 그리고 타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타자라고 해서 이 책이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문학이라는 어떤 그런 책인데 이 책 저자의 어떤 그런 목표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대가 지금 과학의 시대, 기술의 시대로 치닫고 있는데 과학의 시대, 기술의 시대에 과학과 기술로만 치달아서는 아니 되고 그들이 철학 있는 과학이 돼야 된다. 철학 있는 기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인문학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챕터에서는 주로 이제 그 타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학기술계에 있어서 타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결론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마지막 문단 지금까지의 과학과 기술부터 좀 읽어주자. 지금까지의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었고, 상당 부분은 그 한계는 극복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또 미지의 세계를 향한 과학의 도전도 지치지 않고 진행 중이다. 문제는 과학의 지향점이 인간에 있다는 뜻이 사실이다. 지식의 확장이나 발명 그 어떤 것도 인간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 탐구 행위가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 어떤 분야보다 과학에서의 지적 탐구가 인류에게 미친 파괴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책에서 결국 다시 주장하는 것들은 과학은 인류를 섬기는 자세라는 부분들로 갈 때 과학이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과학이 인류를 섬기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과학이 그냥 그 과학 그 자체로 존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의 논리로서 그냥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필요한 거지. 과학자들의 호기심에 따라서 과학이 뭔가를 그 진리를 밝혀내는 것, 그거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건지, 그 과학이라는 것들의 탄생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인간을 위한 과학이 되는 건지. 그렇다면 인간을 위한 과학이라면
그 일들이 더 이상 인간을 위한 일이 아니게 되었을 때 그 과학을 뭐 한다는 거야? 멈춰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과연 멈출 수 있냐는 거야. 어? 지석이가 라면을 먹는 이유는 라면을 먹으면 지석이가 뭐였기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에 라면을 먹는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지석이가 라면 먹는 일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라면 먹는 일에 몰두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라면 먹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지석이의 전체 행복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과연 지석이가 인지할 수 있는 건가? 그 정말 이거 그 라면 먹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나의 삶, 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까지만 제어할 수 있는 건가? 거기서 끝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나는 라면 먹기라는 그 행위를 하면서 나는 그냥 치닫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요. 선생님이 뭐 맨날 준이하고 하지 어쩌고 놀리고 뭐 저기 하는데 그게 사실 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을 그냥 뭐 하기 위해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주진이 하진이 놀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막. 그러면 그 수업 목적이 아니라 그냥 준이 하진이 놀려먹는 거로 치닫는다. 이러면은 어 그냥 상처만 남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은민이 수고했고 다음 이등이 준이요. 준이. 일단은 여기서 보면 CCTV가 이제 치안의 용도로 사용되냐? 아니면 사람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냐라고 이 책에서 뭐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CCTV는 치안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고요. 그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이 치안의 용도로 사용돼가지고 우리 한국의 범죄율도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CCTV가 감시 용도가 아닌 치안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성님. 일단은 그 제 생각에는 그 뭐 여기에서 국가가 우리를 감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가가 CCTV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CCTV가라는 것 자체가 영상을 녹화한 후에 특정 사람만 그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시의 역할 자체는 엄청 우리가 의식을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면 엄청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보통 그 치안의 용도를 이용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고은미님. 또 치안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CCTV가 막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에서만 그 녹화된 게 쓰이기 때문에 치안의 목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나진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인터넷에도 CCTV, 가짜 CCTV 이런 것도 치안 목적 이런 걸로 자주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걸로도 범죄가 예방이 가능하고, CCTV로도 수사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되고 있어서 치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CCTV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CCTV 때문에 우리가 치안이 좋아진 건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치안이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믿고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 건가? 그래서 만약에 CCTV 때문이라면 CCTV가 없어진다라면 그럼 우리는 과연 지옥에 사는 건가? 그리고 과거에 CCTV가 없던 시절에도 범죄 없는 마을도 있었고 평화로운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었는데 왜 지금은 CCTV가 꼭 존재해야만 하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CCTV로 인해서 사생활은 더 이상 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회들. 그래서 누군가는 너가 떳떳하면
너가 떳떳하면 못 밝히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숨고자 하는 욕망, 혼자 있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었던 그런 욕망을 갖는 것도 인간의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CCTV에 의해서 24시간 내내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거를 사람들이 어,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에서 어쩌면 CCTV를 확대하자는 것들은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살자라는 그런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CCTV가 갖는 그런 폐해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 대전에서 그것들이 또 벌어져가지고 더 이제 아, 충격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 CCTV 사각지대였다. 그래서 CCTV를 더 많이 설치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CCTV와 관련돼서 이제 그게 양면적 속성이 있어.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여러분들처럼. 근데 반면에 CCTV는 범죄를 막아 못 막아? 엄마가 못 먹지. CCTV가 있었다고 해서 과연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벌어진 거지. 다만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편해진 거야? 처벌? 증거를 범인 검거가 편해진 거겠지. 범죄를 확정짓는 증명하는 것들이 편해진 거겠지. 이해가? CCTV가 있다고 해서 범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야. 물론 CCTV가 있음으로 해서 범죄가 확정이 되고 범인이 분명히 잡히고 그러니 잡힐 거니까 내가 처벌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 말자. 라고 함으로 인해서 범죄율이 떨어질 거다 예방될 거다 라는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입술. 있고 의미가 있지. 그래서 그 간격 CCTV가 범죄를 막아주는 건 아니다는 것과 그래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어떤 그 간격 그 사이에서 이제 어디에다 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쌤이 이 책을 이렇게 고르면서 뭐 쌤 개인적으로 이 책이 상당히 여러분에게 유익한 책인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선생님도 어려워 사실 이런 철학이라는 개념들 자체가. 이해 그래서 안 됐어요,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고 맛보기로 보고 100%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100% 이해 그 한번 보고 그 앞으로 또 이와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또 학교 수업 시간에 다른 책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 아까 쌤이 말했던 뭐 레비스토라던가 뭐 들레지라던가 뭐 이렇게 여러 철학자들 이름들도 여러분들이 맨날 우리는 또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대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제 그 철학의 영역들을 더 확장시켜 나갈 건데 특별히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 얘기만 잘 알아도 이 책 한 권을 읽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79쪽에 나와 있는 타자화라는 겁니다. 타자화. 그 다음에 79쪽에 또 뭐가 나오냐면 타자와 비슷하게 헷갈리는 개념으로 대상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어떤 그 토론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꾸 우리를 타자화시킨다.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대상화시키지 말아라. 라는 표현도 많이 써. 실제로. 그러면 이 타자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상화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라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알 수 있다면 이 책을 읽은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9쪽에 보면 타자화란 뭐라는 거야? 79쪽이요? 79쪽에. 너를 나로부터 분리시키고 배제하며 처벌하는 것? 음, 또 타자화가 뭐야? 특정 대상을 나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특정 대상을 나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타자화시킨다. 아까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호 의존적인 걸 갖고 있고, 어? 나와 남이 사실 다르지 아니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 앞장에서 우리가 봤잖아. 근데 타자화는 화,
화한다는 거는 남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타자화에는 의도가 있어. 이유가 있어. 왜 타자화시킨다는 거야? 나를 우월한 나는 존재로 만들기 옳고 위해서. 넌 틀리다 이렇게. 그렇죠. 나는 우월하고 넌 틀리다라는 점들.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권력의 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지. 나의 권력을 뭐 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고 나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타자화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보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왕따 문제도 결국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짜와. 그 왕따를 타자화시킨 결과라는 거야. 그게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왕따로 그를 괴롭힐 수가 없다는 거야. 그를 내가 아닌 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쟁에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적이니까? 어? 뭐라고? 적이니까? 적이니까. 그들이 남이라고 생각한다. 아,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군인들은 그런 세대를 받는 거야. 훈련을 받는 거야. 타자화시키는 연습을 받는 거야.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다 총불을 긋느냐고. 그래서 이번도 계엄령에도 마찬가지였잖아. 그 시민, 그 군인은 시민을 지키는 존재야. 근데 시민들이 나왔을 때 그 시민들을 향해서 총구리를 겨누는 수는 없는 거란 얘기야. 근데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총구리를 겨눌 수 없지만 그들이 폭도라면, 응? 반정부 세력이라면, 그러면 정부 수호를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총구를 겨눌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요 타자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자, 타자와 혼동되는 말, 그 노란 박스입니다. 대상화라는 말이 있다는 거야. 대상화, 그래서 대상화시켰다. 대상화시킨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 대상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래? 인간이 인간의 노동이나 정신활동을 통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만드는 것. 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고. 그러게요. 대상화는. 인간의 노동과 정신활동 객관적 대상으로 구체화된 것? 자, 대상화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여기서 말한 것들, 객관적인 대상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사물과 사물의 관계로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우정, 뭐 사랑, 이런 건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근데 그런 관계인데, 이러한 관계를 마치 돈 주고 살 수 있는 뭔가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뭐 한다고 한다? 대상화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이른바 사고 팔는 그러한 관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옛날에는 우리가 이별을 해, 이별. 헤어짐을 통보해. 근데 야,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잖아. 예. 그래서 그런 서비스 생긴 거 알아? 이별 뭐요? 통보 서비스. 이별 통보 서비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은민이 남자친구가 은민이랑 헤어지고 싶어. 근데 은민이한테 야 우리 그만 만나 우리 헤어져 이랬다가 은민이한테 뺨 맞고 막 저기 할까 봐 겁나. 은민이한테 차마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을 견디기 힘들어. 그래갖고 이제 은민이 남자친구가 그 이별 대행 서비스에 저기를 해. 돈을 주고 신청을 해. 그러면 한 남자가 은민이한테 가가지고 저희 고객님께서 이별을 통보하셨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야. 이별을 대신 은민이에게 통보하고 알려주는 거지. 그렇게 그 이별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 그것마저도 상품 서비스화 만드는 것.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라고 될 수 있다는 거야? 대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상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상품화 시키는 것도 관계들마저도 상품화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대상화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자화라는 말과 대상화라는 말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 어, 아까 그 CCTV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치안을 도와주는 그러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췄지만 여기서는 보면 우리 모두를 감시의 대상자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함으로써 서로 서로가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그런 사회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해결책이 그것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문화에서 좋은 점들이 무슨 커피숍이나 이런 데다가 노트북 놓고 스마트폰 놓고 화장실 다녀와도 노트북이나 그 스마트폰이 그대로 있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지만 그 이유들이 과연 무엇인 건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CCTV 덕분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 아니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거 괜히 훔쳤다가 걸리면 어? 그 별로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완전 쪽팔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걸 뭐 하지 않는다? 훔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경제적 풍요에 의해 그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좋은 거라면 CCTV가 없다 하더라도 가난하다 하더라도 각자의 어떤 그런 양심들, 그 착한 마음들 이런 마음에 기초한 어떤 그런 사회일 때 그 사회가 진정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 아니냐는 얘기. 근데 그런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시의 대상으로 감시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겉으로는 똑같아. 범죄가 없는 도시. 근데 그 안에 뭐는 내용은 상당히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로 지향해 가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값싸게 쉽게 CCTV로 그거를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에 대한 반성들을 문제 제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는 거고 또 CCTV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CCTV에 의해서. 아까 선생님 말했지 그 자기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노출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뭐가 나와? 용어? 파놉티콘? 파놉티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파놉티콘이라는 용어도 상당히 또 이렇게 많이 쓰이는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놉티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데 선생님 좀 그 이름이 생각나는데 이 파놉티콘이 어떤 철학자가 제안한 거야. 이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였나 어떤 그 철학자에게 제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간단해. 여기 중앙에 이렇게 원형을 해놓고 어? 위에다 높은 감시탑 하나 세워놓고 그 죄수의 방을 밝게 만들고 이 감시탑을 어둡게 만들면 이 어두운 곳에서는 죄수들의 방이 다 보이는데 그 죄수들의 방에서는 이 어두운 곳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에 하나만 세워놓으면 전체를 다 뭐 할 수 있다는 걸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감시 효과는 가장 높일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그런 감시 사회에 대해서 제안한 건데 바로 오늘날 여기 나왔구나.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 미리 아니었구나. 제레미 벤담이었네.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얘기했던 그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그 제레미 벤담이 바로 요 그 감옥 파놉티콘을 이렇게 설계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사회가 바로 감시하는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닌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끔찍한 사건 이후에 그 앱? 앱인데 그 앱은 누르면 그 주변 소리가 뭐 다 들리는 어떤 그런 앱이 있대.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학교 선생님들도 의심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찌를지도 몰라.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지도 몰라. 나는 그러한 불안 속에서 그래서 나를 지켜야 돼. 나는 어떤 그런 서로와 서로에 대한 그런 그 불신, 감시사회. 이게 과연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죄가 더 지탄받아야 되는 이유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서로의 신뢰를 뭐였기 때문에 깨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그거를 또 이제 막기 위한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돌봄 보냈다가 그냥 애들이 집에 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 근데 이제 일부러 뭐 해야 돼? 가야 되잖아.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 신문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잖아. 그리고 선생님들 맨날 그 정신병력 검사 그거 다 받아야 되잖아. 그게 다 비용이야, 비용. 안 해도 되던 것들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비용을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얻고자 하는 그런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소중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면에 어? 그런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는 뒤집어 생각하면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야.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야. 응? 말하지. 안 벌어. 벌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거잖아. 네. 그렇다면 그 얘기를 논리적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은 거야, 적은 어, 거야? 그렇고. 저걸. 적은 거야. 그렇다면 그런 사회적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겠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반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이제야 표출된 것뿐이지 사실은 잠복되어 있다. 이번에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할 수 있다? 연달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부터는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일이 한 번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이 두 번, 세 번도 이뤄질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벌어지기 전에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라고 주장할 수 네.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건가,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줄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또 중요한 용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아비투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아비투스, 뭘 보고 아비투스를 해? 문화 소비에 있어서 개인은 자신이 소속된 계급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그의 논리를 아비투스라고 한다. 그렇지. 그래서 문화 소비에 있어서 개인이 자신의 수립된 계급적 특징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아비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투스라는 단어가 또 무엇이 있는지, 즉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소비하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뭐 하더라? 다르더라.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바로 아비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아비투스, 사자와 뭐 대상화, 뭐 파놉티콘 이러한 용어,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런 용어가 여러분들이 낯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서 그런 용어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 3등. 지석, 원. 저는 원래 하려던 거 중요한테 뺏겨가지고 하나 더 했는데요. 과학, 여기 맨 처음 서문에서 과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인문학이 특히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저는 이런 사람에 대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물리 외에 다른 학문은 다 깔보고, 국어 같은 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 배우냐? 이런 식으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식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물리학이 배움으로써 물리 외에 다른 건 완벽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문학 같은 걸 배우는 게 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님. 옛날에 국어 교과서에서 뭐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영화평론가 이동진인가? 그 사람이 자신이 책을 읽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영화에 관련된 책만 100가지를 읽는 게 아니라 영화에 대한 책을 10가지, 뭐 과학책 10가지, 인문책 20가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그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저도 그거랑 같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그 분야만 공부를 하면 일단 그 생각이 조금 편협해지고 그다음 사고방식이 조금 좁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배경 지식도 훨씬 더 넓어지고 그다음에 고정관념도 많이 없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진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하나의 지식만 딱 파면, 분야만 파면 엄청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 국어책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구덩이를 한 곳만 파면 그렇게 깊게 안 파지고 여러 곳도 파야지 깊게 파진다고 봤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책 분야 이런 것도 한 가지 팔려면 다른 것도 파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문학도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현미님. 혹시 질문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이 책의 맨 처음에 서문에서 그 특히 과학을 한 사람에게 인문학 같은 게 더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더 중요할까? 이거를 질문을 아, 한. 네. 그, 그 아까 다른 사람들이 말했듯이 이게 뭘 해도 어떤 그 한 가지 분야만 파면 그거에 대해 완전히 깊게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 주변 여러 가지 배경 지식 같은 걸 더 알아야 그거에 관해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문학이 다양한 배경 지식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학을 하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네,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책의 어떤 저자가 그 과학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결국 인류를 위해서 과학을 해야 하는데 과학이 과학 그 자체에 머물러 있었을 경우에 인류를 위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인문학이 바로 이제 인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또 과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철학들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을 거다. 결국은 그 얘기는 또 뒤집어 생각하면 과학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과학이 우리 인류에게 너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어쨌든 그 인문학의 범위 안에 있을 때 과학이 이렇게 제어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음, 예, 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진이 제가 할 질문 제가 할 질문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에 대한 건데, 일단 저는 그 맨 처음에 나오는 악의 평범성인데, 그 제 관련 TV 프로그램을 봤어서 그거랑 연결되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네, 악이 꼭 나쁜 사람만이 악이 될 수 없다. 착한 사람도 충분히 악해질 수 있다. 이런 게 네, 재밌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럼 윤지성님, 잠깐만요. 박준님, 네? 저요? 네, 저는 이 문명의 반대는 야만일까? 이 부분이 그 여기서
그냥 막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약간 이런 인식이 전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서구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고정관념이다라는 거를 일단 알게 되었고 오히려 서구적인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은미님? 저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 타자는 자아의 조각난 세계를 보완해주는 존재 해가지고 타자랑 자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 부분이 좀 처음 들어봐서 되게 흥미롭고 신기했어요. 네, 그 윤지성님. 저는 여기서 맥도날드화가 관련된 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맥도날드화라는 게 미국 맥도날드화가 미국화랑 거의 비슷하대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가 점점 미국화되고 있고 한국이 특히 되게 이미 미국화가 많이 되었고 맥도날드 많이 됐고 더 빠르게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성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 맥도날드화 한다는 것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맥도날드, 콜라, 청바지, 보통 그렇게 영화, 뭐 이렇게 이제 할리우드 영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 퍼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맥도날드화 한다는 것들은 효율을 추구한다는 거야. 그 맥도날드의 그 아이디어가, 그 분업화. 그 빵이나 이런 거 해놓고 상추 이런 거 해놓고 그냥 딱딱 포개주면 딱 만들어주는 그래서 몇 초 만에 그것들이 딱 나오는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맥도날드화 한다는 건 단지 우리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바로 이렇게 잘게 쪼개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삶의 방식이 재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그런 정 중심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양태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산업화 시대 속에서.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최선봉에 선 게 미국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른바 또 다른 형태, 과거 형태와 다른 또 다른 제국주의 어떤 그 문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 그로 인해서 인간성의 상실 또는 인간성의 어떤 그런 소외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그 지석이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야만인가 문명인건가라는 분들은 그 철학자가 레비스트로인가 뭐 그런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도 쌤 기억나는 것도 중에 하나가 부시맨 알아 혹시 부시맨 영화 속 주인공 그 실제 아프리카의 한 부족 중에 부시맨이라고 키 작고 저한 그런 부족이 있거든 그, 그, 근데 그 부시맨이 아프리카 원주민인데 노벨상을 탈 수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부시맨이 노벨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가 뭐냐. 현재 노벨상 주는 그런 그 기준, 그 기준에 따르면 부시맨은 어떤 아프리카 원주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문명화된 어떤 그런 삶 속에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야. 하지만 부시맨들이 잘하는 거, 예를 들면 나무 타고 오르기, 야자수 열매 따서 뭐 깨트리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인간들보다 그 부시맨들이 훨씬 더 뭐야? 잘할 거라는 얘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 노벨상은 우월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뭐하고 열등하고 야만적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그 레베스토라는 그 학자는 그 부분에서 아니다. 그건 기준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서양의 기준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열등하게 보는 거지. 그들의 기준을 놓고 보면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 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즉, 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분업화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혼자서 동떨어진다고 했을 때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프리카 원주민 같은 경우는 혼자 동떨어도 뭐 한다는 거야? 자급자족으로 다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것 아니냐라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그 레비스토라는 그 문화인류학자는 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야만과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른바 서구 중심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진이가 얘기했나? 악의 편법성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야. 그 철학자가 바로 악의 편법성을 들고 나왔고
그 악의 평범성을 들고 나온 그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아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의 그 재판에 있어 그 사람이 나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바 명령을 난 열심히 뭐했다? 수행한 것 뿐이다. 그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데 그 얘기를 2025년 대한민국에서 들을 줄은 쌤이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계엄령과 관련되어서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장군들이 막 이렇게 재판받고 있거든. 근데 그들 중에 뭐라고 그래? 대통령이 뭐 했기 때문에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네, 군인이기 때문에 음, 그 명령에 따라서 나는 뭐한 것뿐이다? 일을 수행한 시행한 것뿐, 아, 것뿐이다. 근데 왜 자꾸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고민들. 군인은 명령에 따른 그런 존재인 건가? 그렇지 아니하고 그 명령이 헌법적 질서,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명령이라면, 부당한 명령이라면 그것들을 거부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쌤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쌤 말씀 잘 들으세요라는 기존의 가치를 얘기해야 되는 건지,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만 그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이 여러분의 법적 지식과 여러분의 양심에 뭐에 위배되지 않을 때 난, 그거를 순종하고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양심이라던가 여러분의 상식에 어긋나는 어떤 그러한 지시나 이런 것도 있었을 때도 과연 순종하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네. 책이 여러 가지 그 철학적 주제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만 동시에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단지 책 속에 박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학급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었던 그런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결짓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세계 지리 이야기, 세계 지리에 대해서 함께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아, 네, 오빠 힘내세요. 화이팅하고 할 거야? 아니요. 오빠 시험 보러 갔는데 응? 당연히 해야지. 오빠 은민아, 시험 볼 때 동안 놀고 있으려고요. 은민아, 네? 저기 화이팅하라고 빨리 응원 메시지 빨리 하진이한테 전달해달라고 해줘야지 빨리. 제가요? 어, 그래야 지수가 힘낼 거 아니야. 뭐 준이가 힘내라고 했다고 힘을 내겠냐? 은민이 요 정도는 해줘야 그렇긴 한데. 음, 응원 메시지 해. 네. 웃기네요. 은민아,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선생님의 부당한 명령, 너의 양심과 상식이 어긋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네? 어? 쌤 말 못 알아들었어. 네. 자, 어쨌든 하진아, 지석이 투 잘 보라고 그래. 전해줘. 에, 에, 다른 네. 사람들 거부했다고 말해줘. 나만 화이팅하라고 했어.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